김태훈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30 재보선 그 현장을 간다. 오늘은 이번 재보선 최대 객전지 동작을의 민심을 들어봅니다. 동작구 방배동에 사는 시민인데요. 기반시설 같은 거 장마철이라든지 천재지변 대비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서민생활 안정에 있어서 물가 같은 것도 신경 쓰이고요. 그런 게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좀 보완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작구가 여름만 되면 해마다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이 도로 같은 경우도 비 오면 여기까지 다 차요. 그 물길을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시정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죠. 시민들하고 같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 앞에서 의논해갖고 고치면 좋잖아요. 현장을 보시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동작구에 살고 계시는 봉사했던 사람보다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셔서 후보자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음 선거에 여기 계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역의 형편과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작구 국민 시민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하는 거를 봤어요. 주차난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심각하고 그들이 싸움도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주부로서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복을 투표에 선거를 꼭 할 겁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부에서는 재보궐선거 지역민들의 민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작을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동작을 지역에서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가 사퇴를 했죠. 그래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그리고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가 출마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투표하시겠다는 분 계신데요. 그분이 제일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네, 이번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잠시 후 4부에서 국민대학교의 홍성걸 교수 그리고 새정치전략연구소의 김철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렸었는데요. 2102님께서는 벌써 100일이 되었네요. 실종자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실종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들에게 힘내세요. 언제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뉴스 게시판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부총리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죠. 네. 네, 이번 하반기부터 41조 원의 돈을 풀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게 최경환 부총리의 일성이었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수 활성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는데요. 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기금을 통해서 그 재정 보강과 또 금융 지원으로 40조 원 내에 돈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중요시하던 전 경제팀과 달리 내년 예산을 최대한 늘려잡아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그 가속 상각 제도를 도입해서 줄어든 세금 부담만큼 투자를 하도록
받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으로 성장률을 높여서 내년에는 4%대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부부들의 출산 비용에 대해서 정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었나 보죠?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폐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네, 이기 경제팀이 또 이렇게 민생 경제 정책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 원, 또 체외수정은 회당 180만 원 등으로 그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를 30%에서 40%로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인데요. 다만 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더해서 그 올해 본인 사용 합계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이죠? 네네. 사기성 CP 기업법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네요.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장남 구본상 LIG 넥선 부회장은 징역 4년형,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LIG 건설의 재무 상태가 나빠져서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모두 2,200억 원 상당의 그 기업어음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네. 당초 1심에서 그 구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또 구 부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지만 마지막 그 대법원에서는 집행유예 그리고 구 부회장은 징역 4년형으로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일본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올 상반기 무역 적자액이 전년 동기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네, 계속 늘고 있는데요. 네. 1979년 이후 단기 무역 적자로는 최대 규모인 7조 5,984억 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보다 57.9%나 증가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그 액화 석유가스, LPG 등의 그 연료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조 엔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11조 4천억 엔을 크게 웃도기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해서 역대 최고를 경신을 했는데요. 연료 수입 증가와 함께 그 4월 달에 소비세 인상 전에 조기 수요로 수입이 늘어나고 또 엔저로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 효과가 상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16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17분 될 텐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요즘 장충동 주변이 많이 밀립니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장충동을 지나 동호대교 진입하기까지 길게 밀려 있고요. 종로는 흥인지문에서 신설동까지, 반대쪽으로는 상가에서 일가 쪽으로 답답하게 지납니다. 국회대로 통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도 영등포 구청 사거리에서 양천 우체국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이 밖에 여의도 쪽으로 가는 길, 애호개에서 마포로 통하는 길들도 신호 대기 시간을 길게 받으면서 천천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동탄 일대,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경기권의 정체 계속되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만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좌 일대 신월 지나는데 밀려있고, 인천 쪽으로는 도화 진출로 부근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나란한 제2경인고속도로는 안양이나 인천 쪽, 안양 쪽으로는 남동 부근, 인천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강재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245명이 희생된 세월 참사에 안산시는 도시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딸 혹은 동생 그리고 이웃을 잃은 아픔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는데요. 이런 안산 시민을 위해서 치유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트라우마 센터라는 심리치료 기관이 만들어졌는데요. 5월 1일 문을 열어서 80일간 안산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산 트라우마 센터가 기록하는 세월호 100일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봅니다. 안산 트라우마 센터의 정신과 전문의인데요. 강정훈 선생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산 트라우마 설치된 지가 이제 80일이 됐나요? 네, 5월 1일 열었고요. 예. 네, 저는 5월 2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5월 21일부터 부임을 하셔서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셨는데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이 트라우마 센터에 찾아오셔서 치유를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 유족분들을 환자로 보고 치료한다기보다는 예. 당연히 겪고 계신 정상적인 애도 반응을 네. 더 건강하게 겪도록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 희생자 가족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그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을 잃은 학생들이나 네. 또 구조자 어머니들, 예. 인근 지역의 교사나 초기에는 기자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이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찾아오신 분들이죠? 예. 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유족분들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상태에서요. 예. 저희가 직접 집을 초기에는 많이 방문을 했었고요. 아, 예. 네, 전화 상담이나 일단 전화로 계속 그 면담에 임하도록 권유를 드린 상태에서 예. 이제 응하실 경우에 이렇게 그 면담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담에 응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 다수의 그 부모님들이요. 예. 아직 개인 면담 치료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룹 치료나 미술 치료 등의 다양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아직 많이 이렇게 응하고 응하고 계신 상태는 아니고요. 아, 네. 네. 아시다시피 많은 지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예. 아직은 거리로 많이 나가 계신 상태. 아, 거리에 나가 계셔서 그렇군요. 네. 예.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이 고난이 있는 경우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네. 그래서 일찍 또는 제때 이렇게 치유의 길을 찾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유라는 게 어떤 형태가 되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요구하는 많은 부분은 치료의 개념보다는 예. 우선은 그 사회가 좀 더 명쾌히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애도 반응 중에 하나로 예.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무수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왜 하필 내 아이가?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생각들과 계속 싸우게 되는데, 예. 이제 이 세월호 사고는 특징적으로 이제 그 원인이나 구조 과정에서 막 불신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질문들의 답을 알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많이 지금 그 부모님들이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 사례에서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거나 재난의 원인이 이렇게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애도가는 과정 자체가 더 길고 힘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본인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보다는 이미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리로 계속 나와서 사회의 답을 요구하고 그리고 막 이제 차가운 반응이 나올 때 힘들어하시고 지금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센터를 찾아오셔서 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덜어는 있으시군요. 네, 이제 응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개인 면담 치료는 대체로 주 1회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1회씩.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부 집단 치료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예.
그렇게 예. 찾아오셔서 네. 상담이나 치료에 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 하시면서 다른 길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분들께서도 얼른 이 면담에 좀 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을 일상에서 겪을 때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생태가 다르듯이 예. 그 반응들도 다 다를 수 있고요. 예. 이제 꼭 저희 센터에서의 면담이 아니라도 예. 또 대다수의 또 부모님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네. 예. 이제 저희도 아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않지만 네. 이제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네. 아직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장례 치르기까지도 되게 대체로 이제 멍한 상태시다가 네. 이제 일상에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의 그 빈자리를 이제 막 실감하기 시작하시고 이제 막 힘들어하시는 지금 이제 시점이고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더 슬픔을 겪어내실 거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어떤 상황에 놓이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제일 무서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무서운 걸 딱 맞닥뜨렸을 때 네. 자동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네. 그러니까 얼거나 그 자리에 얼거나 네. 아니면 도망가거나 네.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 세 가지 중에 보통 하나를 보이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반응들을 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그 반응들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생각이 멍해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하나에 계속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쉽게 흥분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악몽을 꾸시거나 여러 가지 그렇죠. 예. 악몽 말씀하셨는데 이 불면증 같은 데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요? 불면증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게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는 네. 우선은 이제 아이를 이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게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나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예.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건 굉장히 서서히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우선은 이 사회가 다시금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는 걸 믿음을 드려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야기를 이제 저는 뭐 근사한 얘기를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슬픔을 들어드리는 게 네. 가장 죽음을 빨리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산 트라우마 센터는 최소한 3년 이상은 유지하겠다 이런 정부의 이 방침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좀 위태롭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올해 12월 말까지는 예.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로 한 건 확정돼 있는 거고요. 예. 이후에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 직원들도 아직은 모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특별법이 제정된다든가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어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시군요. 예. 예. 저 직원이 전부 몇 분이나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지금 대략 30명의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30명 정도. 30명 정도. 그중에 정신과 의사분들은요? 지금 센터장님 포함해서 5명. 한 5명 이렇게 되시고, 네. 그리고 또 여러 심리치료사들 이런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네네. 지금 계속 더 모집 중에 있습니다. 더 모집 중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산 트라우마 센터의 정신과 전문으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정훈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날대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오레오나. 파리, 토요일 스케줄에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네, 오늘 강조하는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정면 승부는 세월호 참사 100일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는 의견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하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만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구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박희대.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렸었는데요. 5280님께서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힘겹게 투쟁하고 계신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 힘내세요.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꼭 건강 챙기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D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망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나의 코코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코코얼음. 나의 코코야,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코코 얼음 정수기.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내일 25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수원 정의에서는 박광훈 후보, 수원 정경에서는 손학규 후보로 단일화가 됐네요. 오늘 나오실 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의 홍성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정치전략연구소의 김철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야권연대, 그게 오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홍성글 것처럼 교수님? 네, 내일 아침에 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면 네. 오늘 지금 저녁
까지 이게 단일화가 안 되면 거기에 그냥 나와 있거든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큰 혼란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는데 예상대로 사실상 명칭은 당대당 그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서로 주고받은 그런 그 형태가 됐습니다. 네. 투표용지에는 이제 어차피 인쇄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른 후보들, 사퇴한 후보들 이름도 지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퇴 도장이 찍힙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그 후보 단일화 야권연대가 사실상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 그 동작을에서의 기동민 후보의 어떤 결단,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결단, 이걸로 이제 촉발이 돼서 수원의 천호선 대표, 이정미 후보까지 이제 사퇴하는 수도권 전체로 야권연대가 이제 완성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뭐 한 개씩 뭐 이렇게 나눠 갖는 식 비슷하게 됐지만은 당대당이 협의를 해갖고 뭐 합의에 의한 뭐 이렇게 나눠 갖기다 이런 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사실상 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1대1 구도를 만들어내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야권은 이제는 730 선거에서 해볼 만한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당연히. 근데 기동민 후보 입장을 한번 보세요. 이 노회찬 후보가 내일 이 시간까지 안 하면, 몇 시까지 안 하면 내가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 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동민 후보 입장에서는 솔직히 동작을에 그 요란하게 그 공천을 지금 한 상황인데 당이나 뭐나 이거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동민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움직였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수원 병정에서 또 이 반대 당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정의당에서 후보들이 그냥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아니라고 믿어줍시다. 그런데 현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뭐 중요한 거 아니죠.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얘기는 나눠먹기로 해서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그런 모양새를 비춰졌다면은 그건 문제가 크죠. 그렇지만은 그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730 재보선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야권연대였거든요. 근데 그 야권연대의 방법이 정의당에서는 당대당으로 요구를 했고. 맞아요. 새정치연합에서는 당대당은 없다. 지역별 후보들에게 맡기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회찬, 동작을의 노회찬 후보가 먼저 꺼져가던 야권연대 불씨를 살린 거죠, 사실은. 단일화를 제기했고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 스스로가 24일 날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배수의 진을 치면서 그 불씨가 살아났고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회찬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을 했고 기동민 후보는 단판 방식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몇 번의 그 만남 속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 기동민 후보가 굉장히 그 혼자 결정하는 수순을 밟아서 오늘 그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오만했다라는 어떤 고백성 멘트까지 하면서 오만했다고요? 오만했다. 뭐가 오만했답니까? 내가 앞장서서 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데 내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오만했다. 자신이 나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반성을 하면서 사퇴변을 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당대당이나 지도부가 개입해서 어떤 그 나눠먹기를 했다기보다는 기동민 후보의 어떤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야권연대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이 야권연대는 지금까지 730 이번 재보궐선거만이 아니고 지난 여러 차례에 걸친 선거 때마다 야권연대는 야권의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혹은 가장 강력한 그런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안 한다고 해도 여태까지 우리가 막판에 이러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당대당으로 있었는지 후보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있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죠. 도대체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을 수 없는지 아주 헷갈릴 짝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단일화는 됐다. 야권에서 세개 지역에서 단일화는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말이죠. 포괄적으로 야권 연대에 관한 이 개념이라고 할까. 이 얘기 마저 좀 하고 넘어가죠. 이게 저 약방의 감초점 선거 때마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역사를 좀 보는데요. 네. 쭉 보시면 우리가 좀 그 6월 항쟁으로 민주화 그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없었던 87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고 YS하고 DA가 나눠졌던 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그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때는 단일화를 못해서 졌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뒤에 DJP 연대라고 해서 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그 연대, DJ와 JP 연대에서 성공을 했죠. 그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대 정몽 우정 단일화 얘기해서 물론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선거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한 두세 시간 전에 또 근데 그 단일화 파기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박원순 시장 대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시장이 당시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지도가 거의 한 5%에서 10%가 채 안 된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당시 한 50% 정도 지지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결단회에서 후보 단일화가 돼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해창 전 그 후보죠. 이해창 후보하고 신대평 후보가 이제 단일화했는데 3등을 한 대선에서요. 그게 실패한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당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 사퇴함으로 인해서 양 세력이 어떤 그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패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야권 연대하고요. 후보 단일화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야권 연대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소위 말해서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이 그래도 유사한 그런 정당들이나 혹은 정파들 간의 연합 이라고 한다면 뭐 야권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우리 뭐 DJP 연합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이 지도상에 이념적 지도상에는 이 진보하고 보수예요. 보수 중에서도 강경 보수입니다. 거기가 합친 거예요. 이거는 야권 연대가 아니라 그냥 후보 단일화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야합이다. 그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봉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박원순 안철수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여기는 색채하고 상관없이 시민단체 출신이고 뭐 정치하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후보 단일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난 몇 차례에 걸친 한 너댓 차례에 걸친 선거 과정에서 그 야권 진보 세력이 대부분 이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 연합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게 지난 19대 총선인데 아시다시피 그 통합진보당이 대거 그 원내로 진출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었던 거란 말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완전 다르긴 하지만 서로 정당 정체성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이념적인 스펙트럼 상에서의 연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선거 공영제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선거라든가 정치 비용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대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정당들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난 4, 5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전부 다 냈다가 철회하거나 혹은 사퇴하고 연합하고 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지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표만 증가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선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정당에 대한 비용, 정당 운영비까지도 전부 다 세금으로 탈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을 해서 적어도 선거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하려면 해라. 그 이후에는 단일화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전 못해준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게 좀 논점을 좀 축소를 좀 해볼게요.
야권 단일화 됐든 후보 단일화가 됐든 정치인들이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한다면 서로 정치적 이념이나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잡아야지 이 정말이지 보수하고 진보하고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야합이라고 비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두 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일은 과거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념적인 스펙트럼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을 주고받고 해서 네. 뭐 이제 서구식 연정에 가까운 뭐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 야권연대의 그 선거 시기에 이제 야권연대가 발현되면 후보 단일화 전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야권연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좀 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왜 유권자들로부터 지금 이 소위 후보 단일화 혹은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약효가 별로 없다라고 이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책적인 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체성이 유사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정당들이 그냥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만 지금 단일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야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비하하는 표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야권이든 여권이든 간에 누구든지 연합을 하려면 그런 정당의 정체성이나 이념 그리고 정책 연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점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요. 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선거제도의 문제가 좀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소선거구 제도에서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중선거구제라든지 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게 좀 도입이 된다면 그 소수의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좀 넓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하려면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정당과의 연합과 연대 전술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죠. 그렇습니다. 네.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죠. 옛날 NLPD라고 한다면 PD 쪽의 출신들이 많이 활동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진보 정당인데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 정당입니까? 보수 정당입니까? 진보 자유주의 정당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철근 소장님.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홍성룡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북한과의 대치 상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정당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면 양분한다면 진보 쪽에 가깝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글로 보면 최정집 교수인가요? 네. 교수.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양당 보수 정당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라는 거,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북 관계라는 것 때문에 학문적 의미로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실제로 야당이 진보적인 주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나가면은 북한과 연계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실제 정치적으로 구현되기 쉽지 않다. 현재 남북 관계상.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 거죠. 한두 말씀밖에 더 못하실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 쪽 얘기로 좀 돌려보죠. 새누리당에서는 호남 지역 지역유세 나섰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호남에서 한 자리 건질 수 있을까요? 홍성룡 교수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 좋을 것 같다? 뭐 지금 이 여론조사 지지도 같은 거 보면 이정현 후보가 좀 앞서는 것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 저는 이번 선거 최대 이변 지역이 곡성 순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채 안 남은 임기이기 때문에 1년 반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2년도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실력자가 당선이 된다면 예산 폭탄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경선을 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하면 힘이 합쳐져야 되는데 실제 그 힘이 사실상 합쳐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있고 현재 순천시장이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선동 통합진보당 후보가 4년을 했거든요. 재보궐선거에서 들어와서 19대 총선에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19대 총선에는 통합진보당의 당적을 가지고
당시에 그 민주당 후보는 17% 차로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곡성 순천의 변화 이것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이렇게 전라도에서는 단 한 석도 갖지 못한 이런 이 반팔 정당 노릇을 해야 합니까? 새누리당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게 순천 곡성인데 곡성이 그 유권자가 26,000명밖에 안 돼요. 곡성이 26,000? 근데 이정현 후보가 곡성 출신입니다. 아. 근데 순천이 훨씬 더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호남 우리 지역에서의 지금 아무리 예산 폭탄 이런 문제가 가더라도 이 호남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 50대 지지율이요. 이정현 후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징후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거 예측이 하는 말씀이시고 새누리당에 좀 따끔한 말씀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 정당의 둘레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그것을 어떻게 이 전국 정당으로 모색하겠느냐. 그래서 앞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사령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두 분 따끔한 말씀 한 말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누리당 정권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고요. 인재들을 탕평책을 써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의전 서열 1위부터 10위 사이에 호남인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영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핵심 부서에도 대부분 영남, 경북, 경남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새누리당 정권에서 아예 포기한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호남에 표를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예산과 그다음에 호남에 대한 인재 등용이 탕평책을 좀 써서 등용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고건 총리, 김황식 총리 다 호남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 번 해봤지만 그렇게 그분들을 해도 호남 출신에서 표를 얻는 건 아니에요, 호남에서.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탕평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그거와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진심으로 그냥 다가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진심으로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러니까 호남 사람 분들에게 새누리당이 무슨 영남당이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위한 정당이다. 호남이라고 해서 보수 세력이 없겠습니까? 단일 정당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상하고 있는 적어도 보수 세력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자꾸 지역색만 강조하지 정당의 정체성이나 이름 정체성에 바탕을 둔 접근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네, 새누리당이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김철원 소장님? 제가 방금 새누리당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인재 등용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요, 호남에 나와서 출마하면 당선될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높지 않은 정도는 아니고 말뚝만 박으면 다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출마를 꺼립니다. 그래서 인재를 출마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출마 자원들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 장차관에 좀 불러 쓰고요. 그런 사람들도 선거 때 내보내고, 될 만한 사람을 내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면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 방식이거든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이제 호남에도 보수 세력이 있고요. 호남에도 이제 달라진단 말이죠. 이제 삼김 시대가 지나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호소하고 진심으로 새누리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면 유권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제 지금 집권당이고 과반을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권역별 이렇게 정당 투표제라든가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서 석표율 제도나 더 나가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 제도라든가 이런 선거 제도를 좀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거 제도도 바꿔보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홍성월 교수 그리고 새정치전략연구소의 김철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칠스리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한때, 보리 하나로 코를
불러왔어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그 최초 브리탄 사범대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자기를 맛보리 맥콜.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 가족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8664님께서는 또래의 자식 있는 부모로서 남미를 갖지가 않습니다. 엄마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2102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하랑 기술감독 남인민 신동의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전이었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